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물권법 제3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시험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석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그 건물을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요. 자기가 왜 원취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즉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건축주를 도급인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 그런 소유권을 도급인 명의로 귀속시키기로 한다라고 하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라든지 그런 점들을 입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겠죠. 자,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게 된다.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적법한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건 매매 계약이 되겠죠. 매매 계약이 되는 건데, 원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등기가 만약에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를 부정하는, 즉 등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취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즉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도 등기의 적법성 주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 되겠죠.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 일단은 등기의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등기 원인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니까 등기가 무효하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등기 명의자가 무효임을 깨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깨졌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5번 문제입니다.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겁니다. 자, 을 명의의 소유권 4번 문제입니다.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을은 갑에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등기의 추정력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라는 점을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4번 문제는 틀린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과정이 등기부와 좀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깨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등기부상 등기 원인과 다소 다른 태양의 등기 원인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등기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만 한 것만 가지고는 등기의 적법성 추정이 깨어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부터 9번인데요. 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6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였지만 을이 병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을이 병에게 이제 갑이 을에게 X를 보관을 이제 맡긴 거니까 을은 X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을이 X의 소유자가 아닌데 병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한 겁니다. 자, 이러면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춰질 수 있겠지만은 비록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춰질 수 있다 할지라도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을이 병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록 뭐 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병이 사기를 이유로 해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법한 거래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선의취득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6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7번입니다. 을은 X를 정에게 임대하고 정이 이를 인도받은 후에 다시 정에게 X를 매도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을이 정에게 X를 이제 임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이 X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인인 을이 X를 팔아버린 거죠. 물론 이제 을은 X에 대한 소유권이 없지만 매도한 경우, 즉 이거는 간이 인도인 것이죠. 이미 이제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정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죠. 간이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그러니까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의 X가 을의 소유라고 믿었다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췄다면은 정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간이인도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정은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7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8번. 을의 채권자인 무는 X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무는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경매를 신청하고 자기가 그 물건을 다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역시 그 무가 경락인으로서, 즉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납입하면은 그 매매대금은 채권자한테 배당이 될 텐데 무가 채권자니까 무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일부분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고 그 대신 이제 그 X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X가 을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을의 소유물이 아닌 것으로부터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무를 상대로 해서 이건 내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무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무를 상대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무를 상대로 배당받은 금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을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갑의 소유물이었으니까 이 물건을 판 대금으로부터 무가 배당을 받았으면은 무는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소유자한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8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9번의 경우.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무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바에는 X를 자기는 선의취득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소유자인 갑에게 X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선의취득을 한 사람조차도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갑에게 기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즉 선의취득자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췄다면 자기가 선의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자,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인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즉 직접적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3자한테 인도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점유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11번. 선의취득에서 양수인은 자신이 무과시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평온 공연 선의로 목적물을 점유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자가 양수인이 선의취득자가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무과실의 경우에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은 거래함에 있어서 주의무를 다했다.
주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점을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가, 그러니까 임야나 토지, 부동산 특별조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 즉 보증서나 확인서, 이게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그 주변 사람들 3인 이상이 이제 이거는 갑의 소유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보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 가서 그 확인서를 받으면 이건 갑의 소유가 맞는 것 같다. 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 보증서와 확인서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데, 그 경우에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되었음이 인정이 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적법성 추정이 깨어집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허위임이 밝혀졌다. 자인했으니까 밝혀진 거죠.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출석시험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등기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등기의 효력 부분, 특히 이제 등기의 추정력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동사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 청구권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등기 청구권에서는 일단 등기를 신청하려면 공동신청주의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지 않거나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지 않으면은 등기 의무자나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등기할 수도 있고요. 등기 권리자가 또 협력하지 않아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소송상 이제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여러 가지 등기 원인에 따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 청구권인데요.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죠. 다만 매수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점유하게 한 경우, 즉 제3자한테 매도하고 양도한 경우, 인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인적 성격이 강한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동의가 없다면은 양도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간생략 등기하고 같이 살펴봤던 거였죠.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에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인데요. 자, 일단 추심 명령을 받아서 보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뭐 이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보통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는데,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인 경우에 을이 이제 갖고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병에 대한 채권, 이 채권을 A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A채권이 을의 유일한 책임재산이에요. A채권이 을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경우에 채권자 갑이 이 A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만약에 A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갑은 A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한다는 건 지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압류를 한 다음에 그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건 A채권을 직접 갑한테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추심명령이 있는데요. 추심명령이라는 것은 갑이 을 대신에 병으로부터 A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것, 받아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갑이 A 채권에 대해서 공탁을 하거나 또는 뭐 집행관이 가서 받아서 공탁을 한 경우, 이런 공탁을 하게 되면 그 공탁된 금액을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주는 배당 절차에 따라서 채권에 만족을 얻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면은,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안 돼요. 전부 명령이 안 되면 사실상 이 A 채권, 그러니까 이 A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갑한테 귀속시켜 줘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갑이 A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 채권이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갑이 X를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채권은 비록 채권이지만은 전부 명령은 안 되고요. 오로지 되는 것은 뭐 이건 금전이 아니니까 배당할 수도 없겠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및 추심 명령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면 돼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A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갑이 압류하게 되면은 병이 함부로 지급할 수 없어요. 함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어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이 X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으로 넘어갔다가 채무자가 팔아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책임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꼴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행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관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한테 이제 을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긴 하는데, 을이 처분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을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온 X에 대해서 갑이 다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강제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록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은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병이 을한테 X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것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이제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무효가 되진 않고 유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심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 X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찾아오는 게 추심 명령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의해서 찾아오게 되면 을이 X를 처분할 수 없게 되잖아요. 보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병이 자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릴 경우에는 을이 X를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반해서 병이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이 X를 제3자한테 팔아버리는 바람에 갑이 X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병과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그럼으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을과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언젠가는 한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간략하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좀 집행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냥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다, 그때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물권법 차원에서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아예 그냥 여기다가 내가 앞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수업 자료는 참고로 이렇게 기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 한번 보죠. 이제 물권적 청구권과 등기 청구권인데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등기 청구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채권적 매매 계약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 따른 이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 청구권도 있죠. 예를 들면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말소 등기, 진정한 권리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소 등기 청구가 말소 등기 청구권 같은 등기 청구권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 물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배제 청구권. 왜냐하면 내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 명의자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고,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방해배제 청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소 등기 청구권 대신에 뭘 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제 1주 수업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말소 등기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해서 이제 말소 등기 의무자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즉 물권 청구권이 불능이 된다고 해서 민법 390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 자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등기를 요건을 해놓고 있어요. 즉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은 소유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아니지만은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수인이 등기 이전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부동산을 치워버리고 싶은데 양수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를 인수하라 라고 하는 취지의, 청구 취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이제 매도인이 승소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단독으로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등기의 효력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효력 부분에서는 창설적인 효력과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추정력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창설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권리 변동의 효력을 가져오는 그런 효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위 확정, 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확정되는 그런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항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등기의 효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부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물권 변동의 내용과 그 다음에 물권의 귀속 부분을 공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등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권리 변동과 권리의 귀속 부분을 외부에 공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일단 공시가 된 경우에는 그 공시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과 권리 귀속의 효력이 추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권리가 누구한테 귀속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상에 마지막 소유자라고 기재가 됐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라고 하는 점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등기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제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갑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자, 그때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다. 즉 병에게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됐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등기의 원인이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와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등기부상에는 매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증여를 한 건데 뭐 증여세를 뭐 좀 안 내기 위해서 그다음 매매라고 기재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원래 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던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등기부상의 내용과 실체적인 관계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등기가 당연히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은 등기 원인인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등기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증여를 했는데 매매라고 등기 원인을 기재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야 되잖아요. 매매 계약서가 진정한 게 될 수 없겠죠. 등기를 신청하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우도 매매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결국은 사실 인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태양이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증여한 게 맞는데 그냥 단순히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기재해 둔 거고 매매 계약서는 그냥 임의로 작성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지만은 당사자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상대방이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라고 하는 점을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밝혀졌으니까 그런 경우엔 등기의 추정력, 적법 추적이 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인정의 문제니까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문구상에서 그냥 계약서가 허위나 위조되었음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은 등기 원인이 뭐 실제와 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등기도 일단 추정력을 갖습니다. 보존등기 명의인 자체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정력을 받는데요. 근데 건물의 보존등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한 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 제3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진다면은 그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그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자가 원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기의 등기가 왜 유효한가, 보존등기가 왜 유효한가 라고 하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네, 명의자가 수급인과 사이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록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원시취득될 수 있겠죠. 그러한 특별한 사정,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존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사업, 일제시대 때 이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명의인이 아닌 자가 사정을 받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사정을 받았는데 뭐 B라는 사람이 사정을 받았는데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을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고요. 그 다음 미성년자의 증여행, 미성년자가 이제 부모한테 증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그냥 당연히 유효가 될 수 없는 건데 이 경우에도 추정력이 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증여행위가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점은 이걸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정력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순히 부모한테 증여를 했다고 해서 그 등기의 적법성 추정이 깨어지진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도 계속 뭐 얘기했지만은 등기의 적법성 추정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었을 경우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은 매수인은 자기는 등기를 했으니까 내가 소유자로서 추정이 되고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추정을 받으며 그런 추정력 같은 거는 매도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은 매도인이 그 등기가 무효이고 등기 원인도 무효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매도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든지 그런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죠. 여기 이제 원칙인데 일단 등기가 된 다음부터는 그 점을,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이다라고 하는 점, 오히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점유의 추정적 효력, 점유권 부분에서 점유의 추정적 효력을 공부할 텐데요. 점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제 X가 있어요. 근데 이 X를 이제 갑이 을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X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거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추정 때문에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제 갑이 을한테 내 소유물 X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을은 내가 소유자니까 이제 갑에서 을로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의해서 X가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놔라라고 얘기했을 때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X를 인도받은 거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뭐 내가 당연히 소유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럴 때 갑의 의사에 반해서 X라는 부동산이 을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오히려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을이 입증해야 돼요. 즉 점유의 추정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추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은 난 등기 명의인이니까 매도인 네가 내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을이 자기가 적법한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을이 주장해야 됩니다.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이 되지만은 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이 점유만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자이다, 적법하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적법한 소유자다라고 하는 추정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게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등기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등기할 거 있는 사람들은 등기해라.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사인들 3명의 증인이 보증서를 쓰게 돼요. 이거는 갑의 소유가 맞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 가서 이것은 갑의 소유가 맞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서 결과적으로는 단독으로,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등기에 대한 수요가 꽤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언제 시행되느냐라고 하는 걸 문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시법인데요. 자, 근데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그 등기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때 이 등기의 적법성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추정력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나 위조되었음이 밝혀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목등기와 명인 방법인데요. 임목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를 등기하는 겁니다. 나무의 집단을 등기하는 거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돼 있고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인데, 이렇게 줄 쳐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뭐 누구의 소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하는 거, 이거는 이제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물의 소유권, 이제 나무라든지 뭐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경우가 많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나무 같은 경우에 뭐 이만큼 뭐 줄을 쳐가지고 이제 일정한 표시를 해서 이만큼의 나무는 내 거다라는 식으로 소유자의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공시하는 그런 방법,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에는 동사물권 변동입니다. 동사물권의 종류에는 뭐 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이 있습니다. 동사물권의 공시 방법에는 점유와 인도가 있습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귀속, 동사물권의 귀속을 공시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물건의 권리자다라고 하는 점을 공시해 주는 것이고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 동사 물권의 변동을 공시해 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물건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넘어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는 것을 인도라고 얘기해요.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 점유라고 하는 건 사실상의 지배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는 것을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도 뭐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선박과 자동차,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동산입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아니고 동산이지만은 이러한 선박과 자동차, 항공기는 등기나 등록 등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공시가 되고요. 그래서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측면이 있죠. 자, 동산 물권 변동인데요. 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은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인도라고 하는 것이 물권 변동을 공시해주는 방법이 되니까요. 자, 인도의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현실 인도. 현실적으로 점유를 직접 이전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는 걸 현실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넘겼다라는 식으로 그 인도를 하는 방식, 그걸 이제 간이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넘긴 것으로 하자, 가름하자, 넘긴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 개정 같은 경우에도 인도 방법에 포함되긴 하는데요.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봐서는 당사자가 말로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봐서는 여전히 갖고 있던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물리적으로만 봐서는 알 수는 없어요. 당사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들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공시 방법은 상당히 불안정한 공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 개정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소유권 없는 자가 갖고 있으면서 넘긴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만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인도나 간이 인도나 목적물 반환청권의 양도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물 반환청권의 양도, 이 목적물 반환청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 요청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 채권 요청권,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임치를 해줬다, 빌려줬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에 물권청구권이 또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의 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채권적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방법에 의한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즉,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이제 목적물을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선의취득에 관련된 겁니다.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물권의 귀속에 관한 공시 방법인 점유.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물권 변동과 물권의 귀속을 다 공시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권 변동은 뭐가 공시를 해요? 물권 변동은 인도가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 물권의 귀속은 점유가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동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동산 같은 게 이렇게 되는데,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점을 외부적으로 공시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소유자다 라고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소유자인 것이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유자인 걸 믿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진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 할지라도 보호되지 않는데, 점유 같은 경우에는,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를 믿고 거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점유가 표상하는 권리, 소유권을 만약 표상하고 있다면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선의취득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공시방법은 부동산 등기부에 비해서 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점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선의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선의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거래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있어야, 거래행위가 유효해야 되니까 뭐 거래가 무효라든지 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취소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출석시험 문제에서 봤듯이. 그리고 인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도가 있어야지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 인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소유물 반환청권의 양도가 들어가지만은 점유 개정의 방법은 인도의 방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어야 되겠죠. 양도인이 소유자면 선의취득을 인정해줄 여지가 없겠죠.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를 하는 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 즉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해서 살펴봤다, 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로 취득한 경우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이 되지만은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과실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에 대한 요건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취득을 이제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양수인은 비록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없는 걸 취득하게 되니까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원시취득자도 자신의 원시취득을, 선의취득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살펴봤었죠. 출석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이제 채권자이고요. 이제 을이 채무자예요. 근데 이제 갑이 X라는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X라는 물건의 을의 소유가 아니라 이 X라는 물건은 병의 소유였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병인 겁니다. 근데 갑이 이 X가 을의 소유인 줄 알고 이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해서 이 X가 결국 누구한테 경락이 됐냐면은 정한테 경락이 됐습니다. 정한테 경락이 됐고, 여기 이제 사안이 나오네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자신이 매수인이 되었으나 동산이 을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네요. 경매를 신청했고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매 절차에서 갑이 경락인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X 물건 사겠다. 경락인. 자, 경락인이 돼서, 이걸 요즘에는 이제 경락인이라고 안 그러고 매수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매수인이 돼서 내가 X를 사겠다라고 이제 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갑이 X를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면은 이 갑은 매수인으로서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법원에. 그럼 이 매수 대금을 법원이 받으면은 X 대신에 이제 채무자 수중에는 매각 대금이란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 돈을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갑은 이 X라는 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고 배당도 받게 되겠죠. 그 대신 더 이상 갑은 을한테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뭐 채권 받고 돈을 내고 X라는 물건을 사온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갑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겠죠. 손해본 게 아닌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X라는 물건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병의 소유였습니다. 병의 소유라고 한다면은 그럼 병은 어떻게 할까요? 병은 이 X라는 물건을 가지고 남의 돈이잖아요. 원래 을의 돈이 아니라 병의 돈인데 이 을의 돈을 가지고 이 X라는 것의 환가 대금을 갖고 을의 채권자들이 서로 나눠 가진 거 아니에요. 남의 재산 가지고 을의 채권자들이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은 이걸 배당받은 채권자들한테 배당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갑이 배당받은 금액을 병한테 돌려주게 되면은 갑은 어떤 꼴이 되는 거죠? 자신의 채권도 잃고, 채권은 변제받았으니까 이제 배당받았으니까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배당받은 금액조차 병한테 지급하게 되면은 자기 수중에는 돈도 못 받았지만은 꼴랑 남은 것은 X라는 동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X라는 동산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거면 상관없겠는데 값어치가 없는 거라면은 갑은 을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X를 산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억울한 거죠. 너무 이제 그 을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차라리 배당도 받고 X를 물건을 샀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배당 금액까지 병한테 주고 X를 산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갑은 을한테 배당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채무의 이행을 청구, 채권을 실행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지금 을이 무자력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을로부터 돈도 못 받아 자기는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병한테 지급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억지로 X를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너무 억울한 거니까 갑이 얘기하는 게 그럼 나 부당이득 안 해. 나 이거 X 경매 절차 부정할래. 경매 안 받고 이거 너 그냥 가져가. 네가 소유자라면 이거 가져가. 나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을래.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어서 경매 절차에서 X라는 물건을 선의취득했으니까 그 선의취득의 효과를 갑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갑이? 네. 이게 이제 선의취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갑도 취득시효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의취득을 했지만은 그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의 경우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을 한 물건이거나 또는 누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선의취득에 의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너무 억울할 수 있겠죠. 도품이나 유실물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뭐 소유자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불성실한 임차인한테 물건을 빌려줬냐, 또는 왜 불성실한 임치인한테 물건을 맡겼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도품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해 버리면은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너무 좀 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품이나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도날 돈을 유신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취득한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침탈과 점유 이탈, 여러분들이 이제 점유 침탈과 점유 이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한 걸 점유 침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제 그 점유를 내가 상실하게 된 거예요. 점유 침탈은 누군가 뺏어간 거고, 점유 이탈은 나의 그 사실적 지배상에서 벗어난 건데 내가 이제 잃어버린 경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도품 같은 경우에는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실물은 점유 이탈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점유 보조자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제 그 점유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가 없어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침탈할 수 있겠죠, 당연히. 침탈한 경우에는 그럼 도품이냐? 이건 도품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점포에 있는 그 이제 점원은 그 점포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점유 보조자이지 직접 점유자가 아닙니다. 맞죠?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와서 그 물품들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점원이 이건 내 점유가 있으니까 소유자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점유 보조자, 점원이 그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점유 보조자, 점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가 없으니까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소유자의, 그러니까 주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이건 도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사실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맡겨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봐서 그런 경우에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도품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올 수 없는 거죠. 도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2년 동안에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제 2년이 지나면은 진정한 소유자는 도품과 유실물이라도 더 이상 찾아올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 2년 동안에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일단 뭐 선의 취득한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는 찾아가기 전 그 기간 동안에는 선의 취득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 두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 도품이나 유실물 같은 경우를 공개시장 같은 데서 구입한 경우에는 그것에 합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소유자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건의 소멸 보도록 하죠. 자, 물건의 소멸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물건의 소멸은 물건이 멸실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물건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역시 물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지역권과 지상권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유권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점유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있는 곳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전세권은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도 점유권과 같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 저당권 같은 경우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만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사실상 지역권과 지상권 같은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역시 물건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물건을 포기하는 것은 물권적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만 물건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상실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제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자한테 제한 물건이 기속된 경우에, 예를 들면 소유자가 뭐 저당권자를 상속하거나 또는 저당권자가 소유자를 상속하는 바람에 소유자와 제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한 물건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물건이 제3자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지상권자예요. 근데 이 지상권을 설정한 건데 을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이 이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을이 사망을 하면서 을을 갑이 상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상권도 을한테 기속이 되죠. 갑한테 기속이 되겠죠. 그럼 갑은 소유자이면서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이 지상권이 소멸해 버리면은 병의 저당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 자체가 제3자, 즉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속하더라도 이 X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도 있지만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본인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물건에 대해서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법은 이 두 가지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권이나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은 경우만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역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저당권자인데요. 이게 1번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을이 2번 저당권자. 그럼 이제 소유자가 있겠죠. 뭐 병이 소유자라고 얘기합시다. 소유자의 물건에 대해서 갑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고 을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병이 갑을 상속을 했어요. 그럼 저당권과 소유권이 동일인한테 기속이 됐으니까 저당권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줬습니까? 원래 이 저당권이 실행됐다면은 갑이 우선 변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상속이 됐다면은 그 돈이 결국은 병한테 들어왔겠죠. 그런데 을이 지금 2번 저당권인데 갑이 이제 죽어서 이제 병이 갑을 상속했다고 해서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가 되는 것은 병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죠. 자, 이와 같이 X 부동산에 대해서 X 부동산이 이 물건 자체가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당권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의 1번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의 법리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이 갑을 상속하더라도 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멸하지 않아야지만 결국 갑과 병의 이해관계를 볼 때 그게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자를 상속했지만은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즉 X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그 제3자가 이 X라는 물건의 그 권리자인 경우, 그 물건 자체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혼동의 법리에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판례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거는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었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아직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이제 인도는 미리 이루어진 겁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병이 자신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X가 을한테 인도가 돼서 을이 X를 점유하고 있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을이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병에게 X를 인도한 경우에도, 즉 을이 직접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을이 병한테 매도를 하고 병한테 인도를 해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판결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또 그 동시행 관계된 내용들도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일단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만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판결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갑에서 을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는데요. 갑이 이제 을과 병과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를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을과 병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이 됐는데 정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정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해서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 바람에 정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어요. 자, 정에 대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갑의 을과 병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이죠. 말소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 청구권이니까 그 물권적 청구권이 불능이 됐을 경우에 그 불능이 된 것으로 인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묻는 겁니다. 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의 명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말소등기 등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국 더 이상 이제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정의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면은 그럼 갑은 정한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정의 취득시효 완성 때문에 정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 돼서 정은 유효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반사작용으로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민법 39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을이나 병을 상대로 해서 그 물권적 청구권, 등기 말소 청구권이 불능이 됐다고 해서 39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을과 병한테 이제 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을과 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직접적으로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3번 판결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압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X토지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고, 그러니까 을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을의 채권자인 병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했어요. 나중에 이제 추심 명령을 받으려고 압류를 해놓은 것이 되겠죠. 압류 결정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자, 압류 결정이 갑한테 송달되었으면 갑은 더 이상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며, 을은 X토지를 정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맞춰 주었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왜냐하면 을한테 돌아왔으니까 갑은 이제 그렇죠. 이제 을의 채권자인 병은 이제 을한테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그 X 토지를 강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매도하면은 이건 뭐 사행위 취소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그 을의 책임 재산이 아니게 되니까 병은 그걸 강제 집행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정명의 등기가 무효다.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압류 명령,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명령에 반해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정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압류됐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을이 제3자한테 처분했다고 해서 제3자에 대한 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압류 명령에 위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을의 채권자인 병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손해에 대해서 갑과 을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3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4번 판결은 등기 인수청구권인데요. 4번 판결을 잘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매도인들이 더 이상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으려고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그걸 받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청구 취지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전유 부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를 인수하라 라고 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당사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은 등기 의무자가 직접 단독으로 가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도 단독으로 가서 등기할 수 있지만은 권리 의무자도 이렇게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판결문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번 판결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4번 판결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5번 판결부터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뭐 이제 여러분들 이 사안에는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권이 없어서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이고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리권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즉 매도인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면은 매도인은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결은 이제 등기 원인이 실체 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즉 권리를 취득하게 된 그런 과정이나 태양 같은 것들이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쭉 기재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의 문투가 어투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판결문 읽기가 되게 까다로울 겁니다. 어투가 잘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읽어보면은 이 어투가 정이 들어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글을 쓰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판결문의 문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판결문을 좀 읽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하루에 몇 개씩 판례를 읽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재밌는 판결 같은 거 골라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전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적법성 추정했고요. 그 다음에 7번 아까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추정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7번 판결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판결의 내용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 이제 건물을 지은 사람,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자기가 권리를 취득했다, 원시 취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요 이제 8번 판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번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보존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 될 것 같고요. 10번 판결, 요것도 이제 그 객관식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미성년자의 증여 행위, 무성년자가 이제 부모한테 증여를 한 것이 이해상반 행위인데, 그런 경우에도 부모의 등기가 적법성 추정이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법하게 추정된다. 이 경우에도 부모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10번 판결도. 여러분들 판결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이 판결의 내용 일부분만을 추린 거거든요. 다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관심 있는 판결들의 전문을 다 찾아서 읽어보거나 또는 원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는 것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판결을 많이 읽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경우에 그랬어요? 확인서나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지만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 소유자가 뭐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됐다든지 그것만에 의해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적법성 추정이 깨지진 않고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그 확인서나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라고 하는 점까지 점이 입증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으면은 환매 등기가 돼 있으면은 환매 특약이 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에 점유 계정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점유 계정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인도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도의 방식에는 현실 인도와 간이 인도, 이제 점유 계정의 방법, 그 다음에 목적은 발한 청구권의 양도가 있는데 점유 계정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으로 인정하기 위한 그러한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그러한 인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3번 판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이걸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뭐 점유를 이전하는 걸 금지시키는 것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판결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요. 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에게 X를 매도하였고요. 병에게 이제 또 다시 매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을이 점유 계정의 방법에 의해서 방법으로 이제 인도를 한 거죠.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점유 계정의 방법에 따라서도 그냥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이 병한테 다시 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또 간이 인도가 아니라 점유 계정의 방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점유 계정의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갑은 다시 병에게 X를 매도하고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병한테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을은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된 거고 갑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갑이 이제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병한테 넘긴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은 선의취득을 할 수가 없죠. X에 대해서. 이 X라는 물건이 지금 결국 갑한테 있잖아요. X라는 물건이 갑한테 있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점유권은 갑한테 있고 소유권은 을한테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병이 양수를 했는데 소유자가 아닌 갑으로부터 이제 양수를 했지만은 이 경우에 점유 계정의 방법에 따라서 X를 그냥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으니까 병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점유 계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이에 만약에 이제 갑이 병한테 현실 인도를 했다면은 그럼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춰질 수 있는 인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 병이 이제 자신이 무과실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선의 평온 공연 선이라고 하는 점이 추정이 되니까 병은 비록 이제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병은 자신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병이 현실 인도를 받기 전에 을이 이제 그 X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뒀다면은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는 점유를 이전시킬 수가 없어요.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병이 현실의 인도를 받아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처분금지가 가처분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점유 개정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현실 인도를 받아도 선의취득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럼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걸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한테 팔았는데 현실 인도를 했으면은 당연히 병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병한테 팔았다면은 갑은 무권리자이고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병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병한테 현실 인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라면 병이 선의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현실 인도가 되기 전에 X에 대해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놨다면은 결국은 갑은 병한테 인도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13번 판결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점유 개정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즉 선의취득의 인도에는 점유 개정의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해할 수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판결이었고요. 14번 판결인데요. 14번 판결은 이제 선의취득의 요건 중에서 이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점유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의 선의취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근데 이 판결이 사실은 하나의 판결밖에 없지만은 이게 계속 인용이 되어오는 판결이라서 무과실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판결이죠. 선의취득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선의취득자도 스스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15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경락인이 이제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소유 아닌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그거를 자기가 경락받았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소유자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을 경우에 그 채권자이면서 경락인인 자가 결국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하면서 뭐 부당이득을 안 할 대신에 그 선의취득한 물건을 찾아가라 라고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그 문제였죠. 아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 판결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판결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울 고법 판결이 하나 있는데, 이 고법 판결에 명인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걸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목의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 관습 및 판례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은 그 목적, 성질 및 필요성에 비추어 명인 방법의 내용이 특정 구체화되어야 하며 표시가 용이하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명인 방법의 타당성 여부는 명인 방법의 기술상의 문제 및 등기와는 달리 공시 방법의 불완전성, 잠정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더군다나 등기와 같이 권리의 소재나 내용이 명확한 공시 방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명인 방법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한층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명인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동이라고 하는 것의 예외가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 즉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혼동의 법리에 예외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1순위 저당권, 을이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병과 정이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제1순위로서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2순위고요. 그 다음에 병과 정이
이제 가압류를 등기한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일반 채권자니까 후순위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자, 을이 X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자, 을이 X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을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느냐? 지금 여기서 을이 만약에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을의 채권이 이제 그 소유자를 상속했을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을이 이제 채권자가 있었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 목적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 경매가 있었을 때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다른 채권자들과 동률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병과 정이라는 일반 채권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병과 정이 가압류란 경우에는 을이 2순위 저당권자로서 이제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요것만 읽어볼까요? 자,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물건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 물건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물건이 제3자의 그 목적이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민법 191조 제1항 단서 해석에 의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제 191조 1항 단서에는 물건이 제3자의 목적이 된 경우만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특히 이제 물건이 다른 사람의 이제 그 물건 자체가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역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8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소멸에 관련된 건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본등기 청구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에, 이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소유권은 물건이니까 이제 이게 동일한 사람한테 귀속됐다고 해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본등기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권은 소유자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채권이 목적이 달성돼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할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혼동의 법리와는 상관없이 채권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중간 처분들이 다 직권으로 말소가 되잖아요. 따라서 그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와 본등기 청구권자가 동일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본등기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 처분행위들 다 지울 수도 있는 거니까, 본등기가 됐다면은.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본등기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본등기 청구권자가 소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가등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18번 판결의 내용들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번 판결입니다. 이제 물권의 소멸인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후순위, 그러니까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이제 갑이 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임차인입니다. 이제 갑이 임대인이 되겠죠. 임차인이고, 이 X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을 설정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당권.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인 병이 두 번째로 2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임차인이 뭐 이제 그
소유자를 상속했거나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속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차권과 소유자가 동일인한테 기속이 됐으니까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임차권이 소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당권자만 좋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X라는 물건이 저당권자, 제3자의 목적이 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에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판결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좀 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임차권은 채권이고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동의 법리는 물권과 물권이 동일인한테 기속되거나,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한테 기속되거나, 또는 채권과 채권이 동일인한테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기속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과 소유권이 동일인한테 기속됐기 때문에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은 품어볼 수 있겠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거의 물권에 대한 권리처럼 취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양도가 제한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거의 물권과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기속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자만 좋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비교해서는 조금 수업 내용이 많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좀 잘라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수업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녹화를 했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도 그 등기의 추정력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한 물권 변동은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객관식 문제로는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경매 절차에서 선의취득을 한 사람,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도 선의취득자도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출제합니다. 그 다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 물권 객관식과 관련시켜서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